수업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저희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걸 겪어왔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저는 많이 변화해왔고 그 속에는 춤이라는 매개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경험들과 자라나가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이 춤과 함께 말하고 싶었어요. 의미 없는 발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일생을 스스로 표현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소 서투르지만 시작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살아온 일생에 관해서, 두 번째는 춤에 관해서, 세 번째는 작품에 관해서, 네 번째는 제가 깨닫게 된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잘 들어주세요. 내 일생. 초등학교 때 저는 정말 조용한 아이였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과격한 스포츠를 싫어하는 아이였죠. 물론 친구들과 놀이를 싫어한 건 아니었답니다. 내성적이고 다치기 쉬운 성격은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바뀌지 않았어요. 중학교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가지각색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용기도 말할 거리도 없었던 저는 잘 다가가지 못했죠. 누가 대화를 걸어도 잘 받아주지 못했어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고 도서관으로 도망치고 쉬는 시간에는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단체 톡방에서 누군가 저를 욕했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애가 저한테 한 말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애장애라고요. 그때부터 남을 계속 신경 쓰게 되었을까요? 거리에 걸어가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고 옷매무새에 다듬고 서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아니라고 해도 믿지 못했죠. 제 모습을 보며 자책에 빠졌고 언제나 제 눈에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우울한날의 연속이었죠. 중학교도 졸업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 저는 나름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은 달라 보였나 봅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해요. 부모님은 금성관대학교 편입을 제안했고 고민한 뒤 저는 2018년 9월 전 금성관대학교도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금성관대학교는 일반 학교와는 다른 점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치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는 학교였습니다. 다양한 수업과 동아리들, 적은 숫자, 기숙사들 등 처음 겪어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제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편입 초에는 많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편입한 걸 후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 덕분인지 사람들과 하루 내내 붙어있는 생활 덕분인지 아니면 17일에 만날 수 있어서인지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학교에 적응했어요. 늘 숨기고 살던 예리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났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것조차도 이젠 추억거리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학년 초가 되자 더 이상 학교에 온 걸 후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정말 많은 걸 얻어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저는 3학년이 되었고 인턴시 탐방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안무가로 일하고 계신 박준희 선생님과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준희 선생님은 말 하나하나가 숨김이 없었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자존감도 성격도 전부 강하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내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깊은 생각이 잠겼습니다. 다가오는 현실을 외면하는 저와 달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해오며 목표를 이뤄내고 다음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은 멋졌고 자존감이 난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선생님은 힘들 때 계속 힘들면 가만히 멈춰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힘들 때 괜찮다고 생각한 후 털어버린 후 계속하면 다음 목표를 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은 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논문이든 진로든 인간관계든 제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 지금까지 상처받을 제 자신에 실망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만 꼭 바보 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니까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저는 졸업하고 나서 가을보도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선을 할 용기도 있었습니다. 아직 힘든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춤. 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노래나 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최신 뮤직비디오를 저게 뭐지? 생각할 정도였죠. 그러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저는 일본 보컬 리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자연스레 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의 사람들은 성별도 국적도 생김새도 전부 다 달랐지만 자연스레 춤 영상 전부 다 달랐지만 공통된 점은 전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웃음을 이끌렸을까요? 노래를 듣다 보니 따라 불렀고 노래에 맞춰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춤을 외우기 시작하니 이제 노래를 듣고 춤을 추는 건 일상이 되었습니다. 춤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수많은 동작과 안무들이 나오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 때는 마치 제가 노래 속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다. 정말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일 때는 설렁대다가 거친 음악일 때는 격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노래 느낌을 안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한 계기로 K-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노래 장르포도 점점 넓어져 왔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시간이 흘러 금상관대학교에서 테니스 생활을 시작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전체 모임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한 다음 취미를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주위에서 오oo 역시 춤 한번 추자!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춤을 좋아하긴 했지만 실력은 아예 없었고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서 춤춰본 경험도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만 춤추고 싶은 마음도 있어 주저하던 중 누군가 노래를 틀었습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다시였을 때 아무도 어느 정도 외웠던 곡이라 듣자마자 저절로 몸을 춤을 마치자 주위에서 박수와 함께 함성도 강간 들렸습니다. 고작 1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아직도 또렷이 기억날 정도의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학교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며 처음 행사 무대에 올랐을 때 정말 많이 떨리고 힘들었지만 무대에 서서 춤을 추는 순간 느꼈던 여러 감정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또 아무리 무대가 떨리고 무섭더라도 무대를 마치고 난 뒤 느끼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은 제가 다음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중학교 때는 까지 멋지고 예쁜 사람들만 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무대도 처음 무대에 오른과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이후 봄꽃축제도 뮤지컬도 동아리 축제도 이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일은 평생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춤을 추면서 새로운 고민들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춤을 추는 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춤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일본 보컬을 들으며 좋아하는 시작되었는데 그 장면은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이 찾지 않아 혼자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K-팝을 좋아하게 되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고 그때 받는 소소한 관심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춤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아니라고 확신했지만 춤을 좋아하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제가 춤을 더 좋아하게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춤을 좋아하게 된 이후에도 혼자 춤을 연습해보거나 한계까지 도달할 정도로 춤을 춰본 경험이 없습니다. 힘들게 춤을 춰본 경험도 동아리에서 축제에 나갈 곡을 연습하거나 댄스학원에서 선생님이 짜준 안무 연습할 기억만 알 뿐 제가 스스로 춤에 대해 알아보고 연습한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춤을 좋아하고 실력을 경험을 쌓은 건 맞지만 정작 연습은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저에게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넣어두고 한 번이라도 연습해보고 여러 번 시도해보고 알아내고 싶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럼 뭐라도 알게 될 테니까요. 이게 하나의 고민 말고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하려면 첫 번째 걸음은 시도와 연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 처음 논문을 준비할 때는 자서전 형식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서전 형식으로 발표하는 건 너 자신의 숨김없이 전부 끄집어내거나 특별한 준비가 없는 이상 발표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막 논문을 시작하던 차였고 그런 저에게 선생님은 춤 공연을 기획해서 논문 발표를 넣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논문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춤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고 제가 별로 해보지 못한 쪽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기에 더 고민되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창작 업무가 다소 어렵지만 그만큼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불안하지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춤 공연을 논문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공연으로 제가 특별히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춤을 좋아해서 했고 공연에 넣은 이유도 선생님의 제안과 제 생각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공연을 하고 싶은 건지, 공연을 통해 제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실제로 논문 준비만 계속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논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인지 말입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운 것도 이게 질렸어.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더 이상 남이 내 기준이 되고 싶지 않아. 제가 깨닫게 된 말이며 아직 제가 완벽히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절실히 하고 싶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간다는 것, 간단한 말 같았지만 막상 해보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루고 싶습니다. 안무를 짤 노래를 정할 때는 아무래도 논문 전체에서 보여주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과 비슷한 곡으로 해야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계속 찾아보고 부르던 중 한 노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발매된 김한선의 피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입니다. 작사가 이승원 씨가 인터뷰했던 걸 잠깐 빌리자면 이 노래의 가사는 진실하고 싶은 나 자신을 생각하며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제가 아닌 남이 중심이었기에 제가 한 의견을 선택하고 싶어도 남이 그것에 대해 싫어하거나 저를 미워할까 두려워 남의 의견을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잘 지내고 싶었으나 그런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되어 저를 괴롭힌 셈이죠. 이 노래는 그걸 완전히 깨고 자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대목에서는 남이 뭐라든 말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제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하는 피에로가 좋아에서는 남이 신경 쓸 표정을 억지로 숨기지 않고 감정이 표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피에로를 좋다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 저와 공감되는 가사가 많다고 생각돼서 이 노래를 정한 것 같아요. 또 솔직히 안무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춤을 많이 춘 건 맞지만 앞서 말했듯이 춤을 혼자 엄청 집중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혼자 안무를 짜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춤을 안무를 짤 때 어색하거나 힘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작품에 대해 결과가 안 좋든 해보기 전에 모르는 것이고 만약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상처를 느낄 일도 없기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부족하지만 제 작품을 공연하겠습니다. 숨 좀 돌리고. 제 공연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건 간에 영어보다 많은 걸 얻게 된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생각을 추측해서 짐작해서 혼자 힘들어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잠시만요.
안무를 짤 때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서 들어간 안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안무에 넣었다고 생각이 들기에 후회는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도 못 잡은 채 시작한 공연이었지만 논문 함께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쓰고 해보고 표현해서 좋았습니다. 공연 기획을 하면서 많은 걸 얻어간 것 같아 기쁘고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무를 많이 짜서 실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깨닫게 된 것. 저는 어릴 적 릴라인 케이크를 선물로 받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제 눈에 가장 예뻐 보였던 분홍색을 골랐고 스케이트를 가지고 놀았던 그때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남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는 없었죠. 오로지 저의 행복 안에서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같은 선택할까요? 지금의 저는 자신의 흥미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분홍색이냐 파란색이냐 사소한 선택까지도 모두 말이죠. 저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사실을 커가면서 알게 되었어요. 국적, 성별, 나이, 외모, 성격, 정체성, 종교 등 나눠질 수 있는 거에는 최소한 하나씩은 있었죠. 곰곰이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구상에는 수억, 수십억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건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왜 차별이 일어날까요? 저는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것이 평범하다고 인식했지만 그 평범함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일종의 충격을 느끼게 되고 그게 어색함으로 이상함으로 번져가면 차별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제게는 그 시선이 제 마음 한구석에 살며시 새싹으로 돋아났습니다. 언제 생겼는지도 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 새싹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라나 줄기가 되고 넝쿨이 되어 내 몸 전체를 천천히 휘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저 혼자 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혼자 두렵고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이걸 하면 난 이상하게 보겠지? 하고 싶지만 안 돼. 날 이상하게 바라보고 흩어질 거야. 처음요. 사소한 선택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남이 보기에 더 평범하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했고 말 하나하나를 잘못 내뱉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깊이 후회하고 마구 제 자신을 때렸습니다. 어쩌면 남이 제 행동의 주가 되는 생각과 비슷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친구한테 심심풀이 삼아 매니큐어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연보라색과 분홍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색이었죠. 매니큐어 끝나자 저는 손가락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예뻐서였죠. 기분이 좋아짐에 따라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매니큐어를 내보이고 자랑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긍정적인 답변에 심취했던 걸까요? 그 답변 속에 다른 마음이 숨어있을 수도 있는 건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말이 뭐다. 남자가 매니큐어를 바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를 계속 신경 쓰고 있었는지 긍정적인 답변을 듣자마자 내가 생각했던 것도 괜찮구나. 내가 너무 힘들게 생각했나 보다. 라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주는데 가족들은 이것보다 필요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해주겠지. 그래, 가족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해도 이 부분은 괜찮다고 말해줄 거야. 설령 거짓말이어도 괜찮아.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해주겠지. 라고 말입니다. 정작 가족이니까 어떤 의견이든 편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말이죠. 그렇게 저는 가족에게 달려갔고 제 기재에서 벗어난 답변을 듣자 무너져 읽어봤습니다. 집에서 뛰쳐나와 숨을 몰아쉬고 후회와 절망감이 가득한 제 자신은 이미 넝쿨이 온 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잘못도 주위 사람들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마음속에 살며시 자라는 새싹이들을 어지럽게 했고 넝쿨이 저를 꽉꽉 조일 때마다 저는 온 세상이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의 시선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짐작은 언제나 안 좋은 쪽으로 생각되었고 그런 남이 저에게 좋은 말을 한마디만 해주면 띨시 기뻐서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설령 거짓말이라도요. 남이 저에게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해도 순식간에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남이 중심이 돼버린 셈이죠.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도 주위 사람들과 얘기해도 넝쿨은 단단히 조를 풀지 못했고 저는 이런 정책을 계속 받을 바에야 그냥 포기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취향이든 선택이든 뭐든 제가 하고 싶은 거 대신 남을 더 생각하면 이 줄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고요. 그럴수록 더 강하게 조여오는 줄기에 잠자코 생각에 빠지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저를 계속 숨기고 아프게 하는지,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왜 저를 미워하는지 말이죠. 상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널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너라도 너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대하라고. 너만 그래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줄리는 저를 계속 옥죄어왔고 스스로 깊이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왜 내 필요가 없는 상처를 스스로 내고 있는 걸까요? 계속 참았는데 이제 참을 이유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이 모든 상황은 제가 본 것들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줄리는 천천히 시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줄리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 한 건 주변 환경과 차별적인 친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저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자꾸만 외치는 말들과 걱정들이 쌓여 하나의 산을 이루었고 그 산이 있는 한 나는 계속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무서워할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정작 하고 싶은 건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별거 없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어요. 뭘 입든 뭘 바르든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못하는 이유는 상수했지만 제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들에 비해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 걱정도 되고 시선이면 족하지 나를 싫어할까 나와 지금 친한 사람들이 다 멀어질까 등의 생각 말이죠. 하지만 계속 지내다 보니 오히려 참을수록 제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손을 얹고 지내는 건 편할지도 몰라도 제가 즐기고 싶은 걸 즐기지 못하는 건 고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야만 하는 건 싫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상처보다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제가 많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어민 선생님 말하셨습니다. 20살이 되어 사회로 나간 후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과 함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애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분명 제가 견딜 수 있는 아픔을 넘어서는 아픔을 기다릴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아직 준비가 많이 되어있진 않은 저 얼마나 심각할지 아플지도 짐작할 수 없어요. 제 두려움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고 버틸 수